안녕하세요.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요즘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탄핵 정국? 뭐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끈질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수를 던지시고 또 청와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때 징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징한 대통령이 또 징하게 추진해온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인데요. 모습을 드러낸 역사교과서는 가득한 역사적 사실 자체에 우리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요.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뉴라이트 사관과 그리고 박정희의 찬양으로 가득한 효도교과서의 진면목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이 선정한 6번째 책은 이런 역사교과서 시국과도 우연히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이 선정한 6번째 책의 제목은 악마기자 정의사제.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바로 함세웅 신부님과 주진우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 저희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학사이다가 제목이 참 이렇게 신선하네요. 철학하면은 저희들도 철학 배울 때 좀 답답했었는데 시원하다는 그러한 이야기, 시대를 시원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정치 철학자 김만권 님이신데 만권의 책을 읽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만권 책 읽으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들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아름답게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께서도 짧게라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게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두 분을 보니 제가 이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좀 느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뵌 김에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퍼붓는 그런 시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최선을 다해보겠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희는 사적이고 가벼운 질문 좋습니다. 예. 그런데 사적인 욕구를 좀 채우기 위해서 책을 좀 떠나서 정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좀 미리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주진우 기자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특히 저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일 텐데요. 세월호 7시간 이거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 대한민국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예. 밝혀야죠. 예. 밝혀야죠. 예. 아이들 진짜 꽃 같은 아이들 304명이 바닷속에서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는, 청와대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고 외면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야 되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미용 시술이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간호사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안 한 가지로 이 7시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짚히는 부분이 있고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이 몇 발자국만 앞으로 전진한다면 7시간에 대한 진전된 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7시간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됐을 때 결국 그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걸 밝혀낼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진짜 아팠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고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은 믿을 수 없고요. 정부는 믿을 수 없고, 더더구나 이게 은폐하기
바쁜 이 근처에 있는 청와대 분들, 박근혜의 추종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했지만 국민이 촛불이 그 사람들을 그 사실관계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여의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검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7시간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청와대와 그 주변에서는 뭐 증거들을 지우고 없애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인물들은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 진실은 침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국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시대를 앞서서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의 지혜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제가 뭐 원로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시대를 앞서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표현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원로라고 불리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구려요. 그 할아버지들 너무 이상해요, 신부님. 예, 저도 약간 같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원로라는 표현을 최대한 요즘 제가 쓰질 않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늘 함께 같이 하셨던 분으로서 신부님께서 보실 때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 같은 건 어떤 것이 될지 좀 한번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순실 사건과 이 박근혜 이 현상을 보면서 사제로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월 25일에 안중근 의사 그 의거 107주년을 맞이해서 순국하셨던 여순 감옥을 순례했다가 그 이후에 하얼빈 가는 그 기차를 탔는데 그때 이제 1차 뭐 담화라고 그럴까 사과라고 그럴까 박근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듣고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 박근혜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 부장에 의해서 박정희가 사살되었는데 그 소식을 제가 또 감옥에서 들었어요. 영등포 감옥에서. 그때 박정희가 죽으리라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도로서 이 역사 안에 이렇게 뜻밖의 사건이 있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뜻밖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물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저는 신앙적 관점에서 하늘에 섭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른바 이 박근혜에 대한 것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 지지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팠어요. 우리가 언제 깨어나나 국민들이 언제 역사적 가치관을 확인할까 늘 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 박근혜와 또 박정희에 대한 거짓 인식이 깨어지면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그러한 순간, 그게 박근혜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신학에서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박근혜가 이런 사람이다. 최순실이 이런 사람이다. 최태민이 이런 사람이다. 박정희가 이런 사람이다. 낱낱이 보여주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깨달으시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 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기도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렸고 요새도 매일 같은 기도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이 박근혜가 자기의 실체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고집도 좋고 거짓도 좋은데 거짓말 할수록 박근혜가 이런 사람이다.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 해석으로 너무 기쁘고 이 과정에서 역사가 깨어나고 국민이 깨어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늘 희망을 확인합니다. 사실 역사의 관점에서 이 박근혜의 4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점입니다. 또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40년도 한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 역사를 헤쳐나가고 있다. 또 순국선열들, 애국선열들, 또 우리 순교자들의 그 뜻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다. 그런 희망을 확인하는 감동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고영태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는 고영태가 너무 그렇죠. 좋아요. 예. 예. 신부님은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서거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그러시면 아니요. 예. 악이 처단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악이 예, 처단된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만큼 선과 악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그 악을 응징하는 또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악이 응징된 순간이니까 근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 작년에 저희가 그 현대사 강연을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그 역사의 흐름이 이런 그 변곡점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신부님은 뭐 박근혜는 다 끝났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좀 없어요. 주 기자님은 인기는 많으신데 믿음이 적으셔. 아니 믿음은 예. 없어요. 저는요. 저는 인기가 적지만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등한시하고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악이 창궐하고 있고 사회가 이렇게 그 어렵다. 백성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나몰랑하고 자기네 해외여행만 다닌다. 탄핵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탄핵될 가능성은 0%라고 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에 네. 0%였다는 거죠. 예. 지금은 진짜 역사는 불현듯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점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진전하거나 뭐 이렇게 회전하거나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네. 아니 그 신부님께서 그 2050년의 일기를 써라. 네. 2050년의 일기를 써보면 박근혜는 나쁜 대통령으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쁜 여자. 대통령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이제 그 남자로 지칭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에 어떨까 싶어서. 예. 네, 나쁜 예, 사람 예. 좋습니다. 예, 나쁜 사람. 여자는 여자인데 네, 나쁜 사람. 예, 나쁜 사람으로 이제 저희 지칭하는 네.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나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근데 그게 2050년의 일기지만 정말 2016년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고, 길거리 나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게, 그 역사적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던 이제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저도 뭐 그런 기도라면 저는 사실 신자는 아니지만 정말 맨날 올리고 싶은 그런 기도였는데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 이 악마 기자 정의 사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무너지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길 내 의지에 날개가 돋아서 정의의 비상구라도 찾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no way,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no way, no way 다시 길을 찾고 Way, no way,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no way, no way
일단 이 악마기자 정의사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겐요. 제목만 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나 우리 역사 문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책이 바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마 신부님께 물으면 이건 희망에 관한 책이라고 더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전에 뭐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함세웅 신부님, 주진우 기자라는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잘 어울려요. 저희.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우선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 2000 몇 년이죠? 내가 제기동 성당가 아마 3년 4년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기동 성당에 갔다 한 3, 4년 좀 됐네요. 전인데 이제 어느 안중근 의사 기념사 앞에 저 같이 일하는 그 실무자 한 분이 이 청년 한 분 기자인데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를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뭐 머리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눈도 안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가 아마 28, 29살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고등학교 우리 가톨릭 대학도 있고 가톨릭 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일진 뭐 왕따 그래서 청소년 폭력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현상이 보여서 제가 비행 청소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청소년들을. 그래서 그런 그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신부님한테 제가 고민을 토로하면 다른 분은 몰라도 신부님은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좀 긴 것도 같고 약간 좀 이상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간 그 청년들과 같이 살아야지 그들의 문제점이랄까 아픔을 알 수 있다. 제가 낮은 자세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해석하기로는 그 우리 신학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이신 그분이 낮은 자리로 와서 인간과 같은 조건에서 지낼 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터득하면서 20대 후반 28, 9살의 청년이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10년 이하 자기 모든 머리를 깎고 또 교복을 입으면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좀 움직였던 것이죠. 이 청년 참 신기하구나. 근데 보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예견이 맞은 것 같아요. 기쁩니다, 이제. 맞죠? 아니요. 사실은 일하기도 싫고 막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생들하고 생활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 고민이 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학교나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이 청소년 생활에서 왜 이렇게 이탈하고 헛돌게 될까 이런 얘기를 조금 고민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회사 다니기 싫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신부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기사를 쓰고 이걸 가지고 신부님과 같이 청소년이나 그런 정책까지도 좀 이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 100여 차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이 탐사 보도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였군요. 그 이전에도 뭐 더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이비 정교 집단한테 계속 당했었어요. 기사만 쓰고 그때만 해도 막 그 종말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비 중간중간에 뭐 안매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사건 이런 게 있어서 정신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 종교인들이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기사를 쓸 때마다 소송에 당했죠. 그러다가 제가 조용기 목사를 집중적으로 조금 연구하고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기사를 써서 소송을 많이 당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가 너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서
신부님한테 조금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책 속에서 본 분이었죠, 신부님은. 그래서 이름이 너무 높아서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보고 위인전에나 나오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막 굉장히 높고 고매하고 그래서 뭐 일반인들하고는 범접할 수도 없지 않을까 막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나고 막 벽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보면 별로 뭐 인간적이세요. 그냥 국정원 표현을 빌리자면 예. 위장 기자. 기자를 빙자로 해서 종교에 침투한 위장 기자입니다. 위장 기자. 제가 넘어간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사실 근데 뭐 주진우 기자님 말씀도 저한테 참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게 저희들이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구해주고 가시고 하시던 그때 이미지들이 조금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두 분이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눈 이야기 기록인데요. 이게 두 분의 인연만큼이나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두 분이 우리 현대사 이야기로 투어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그게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님과 또 뒤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이제 종합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석기 의원 구속되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게 구속될 사안이 아닌데 이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못 막는구나. 그게 마음이 아팠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조봉환 선생님 뭐 구속되고 사형당한 그런 이야기 같은 게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또 인혁당 사건도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 이석기 의원 구속되고 가족들이 또 저를 찾아오고 그다 또 나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사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뭐 그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도 선뜻 조금 이렇게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40년 전 인혁당 사건이 떠오르면서 또 그날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 추모 예배였었는데 문익환 목사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눈 대화 중에 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신앙인이 사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예배 오셨던 분들이 이제 다 서명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어서 제가 전국 한 50개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갈 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는 이미 다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때는 뭐 100명, 많아야 500명, 아주 많아야 1000명,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주진우 기자가 저를 볼 때 조금 좀 이렇게 안 됐던가 봐요. 저를 동정했어요. 내가 나서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오는데 이러면서 계획을 짰어요.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진우 등을 업었죠. 그리고 주진우 기자 가는 데까지 간 거예요. 저는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주제 아무런 주제도 없이 가서 무조건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고. 근데 어떤 때 질문하는데 자기가 얘기를 더 많이 해. 나는 얘기도 할 시간도 안 줘. 오늘은 내가 일부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근데 그 이제 주제는 주진우 기자님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신 거고 저는 뭐 제 삶을 기초로 뭐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애쓰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역시 기자적 감각으로 종합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예. 신부님이 한국 역사에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그 계셨죠. 예, 장면에 꼭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의식 없이 정치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사는데 신부님의 경험을 얘기해주면 그 박정희 시대 얘기를 전두환 시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과거 현대사, 과거 역사 얘기를
그 공부하면서 지금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젊은 친구들, 특별히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신부님을 좀 접하게 했으면 한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 강연과 책이 시작된 시초였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네. 건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25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여러 도시를 옮겨가면서 역사, 정치, 민주, 통일, 신념이라는 이 5개의 주제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부님께 그리고 주진우 기자님께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 역시 이 도시를 따라가면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근데 이 책을 그렇게 해서 딱 열면 이 주 기자님께서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설렐 준비가 됐느냐. 예. 너무 설레지 말라는 뜻인지 안 설레면 설레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열었는데 첫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사실 첫 장을 열면 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이 설렘보다는 가슴이 찌푸러질 것 같은 우리 현대사 이야기로 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 장의 제목이 또 이제 주진우 기사님께서 붙인 것 같긴 한데 종북 원조는 박정희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특히 이 박정희라는 이 주제를 제일 앞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신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북 원조는 박정희다. 이 말 들으면 안 설레요? 빨갱이 박정희. 예. 안 설레나요? 이 워딩은 저기 신부님 워딩이어서 예. 명동성당에서 했던 어떤 얘기를 그 제목으로 가져갈까 하다가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가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습, 모든 게 집약된 게 박정희고요. 박정희를 떠받드는 세력이 지금 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이 박정희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명동성당에서 많은 87년도 있었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른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정희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이렇게 종북의 원조는 박정희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인데 그땐 또 뜻밖의 청년들이 왔어요, 학생들이. 한 학생이 질문할 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다 많은 분들이 종북 이러고 이제 비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부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다가 제가 구호를 외쳤어요. 종북의 원조는 박정희다. 이렇게 5번을 외쳤는데 가깝게는 1972년 10월 16일에 유신정변, 유신 헌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유신정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닷새 전에 이제 김종필과 또 차지철을 통해서 북한의 박성철인가 그다음 김영주, 김일성 동생 등에게 우리가 닷새 후에 유신 이런 체제로 바꾼다. 이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쪽을 위해서 한 거니까 북한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알려주죠. 먼저 닷새 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루 전에 동시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 그다음에 다시 또 북에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그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겨레 그 보도가 되었었는데 저도 그 보도를 들으면서 순간에 이 남북 정치인들이 사실을 그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양쪽 국민들을 탄압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북에 먼저 알려준 이 박정희가 종북의 원조다를 제가 이제 일깨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가 일제시대 때 저쪽
안동 근처 문경인가요?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늦게 만주 사관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사하면은 그래도 보장된 그러한 그 직분이랄까 신분이었었는데 그거를 밀어내고 만주 사관학교 가고 또 일본 사관학교 가고 일본 군인이 된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민족사적으로는 반민족이죠. 그런 사람이 일본이 패망하니까 또 재빠르게 광복군으로 귀일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국방병비대인가 학교에 갔는데 자기 형이 박상이라는 그 형이 1946년인가 대구 그 항쟁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남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 사회가 이 사회주의가 우선했었거든요. 이게 살 길이다. 재빠르게 또 남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 군정이 남로당 탄압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귀신같이 이걸 빠져나오면서 그 명단을 다 주고 그 남로당 그 예, 당원동이죠. 주고 예.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6.25 민족 상잔의 전쟁 때문에 또 살아나고 다시 군으로 가서 살아나는데 이게 변신의 귀재인데 이걸 인간학적으로 풀자면 사실은 양심이 없는 아주 대표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배운 사람이 자기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 바로 그런데 4.19 민주혁명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잘 진전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이른바 군사 반란을 꾀하다가 때를 놓쳤는데 혼란한 틈에 요때다 그리고 이제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혁명 공약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5개, 6개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다 하면 나는 군대로 가겠다. 자기가 누가 써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그걸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대복귀 안 하고 이게 제대하고 그것도 별이 2인데 하루아침에 3 달고 하루아침 4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별은 똥별이다 한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놈의 별이 똥별이야. 별이 올라가려면 몇 년이 기본적으로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 군인들 똥별, 이 똥별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우리가 사병 생활하면서 늘 고민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약속했던 그 공약도 깬 사람 거짓말이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1번 됐고 2번 됐어요. 또 삼성 개헌을 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호소했어요. 그리고 또 유신 그걸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 변신의 귀재인데 거짓말로 한평생을 산 겁니다. 이 거짓으로 산 사람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무지막지하게 중앙정보를 통해서 탄압정치 쓰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를 잘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있지 그 박정희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박근혜에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를 함께 구원하는 것은 역사의 물결로 이 사람들의 양심을 되찾아주는 일이 되겠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박정희를 정말 재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어떤 의미에서 친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선배고 장상인데 야수의 마음으로 내가 유신의 핵을 내가 제거했다. 개인적으로는 박정희에 부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대해 욕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막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이 김재규 부장의 뜻이 재평가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도 하고 글을 쓰고 그랬는데 이런 점은 박정희의 실체와 박근혜의 실체를 깨닫고 역사의 물줄기를 정말 바로 잡는 은총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결국 그 박정희가 이제 결국 종북, 친일, 배신의 그 대명사죠. 대명사였고 우리 한국 사회를 갉아먹는 사실은 새 요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이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셨다라고 이제 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부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할 새 부류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째가 친일을 인정하지 않는 자. 두 번째가 민주주의를 욕되게 한 자들을 미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요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 이야기하고 연결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살짝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민주화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세대들이 오셔서 아니 친일 잔재 그걸 청산해야 하는 게 민주화의 원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더니 또 그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이 민주화만 국한시키니까 그들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화를 정말 잘 이루려 하면 일제 치하에서 목숨 걸고 싸우셨던 그 항일 투사들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게 확신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를 처단하는 것이 바로 항일 투사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근데 그게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픔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 분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제일 큰 범죄자는 미국과 소련입니다만 우리 안에 바로 이 우리를 침략했던 그 침략자 일본과 똑같은 그 친일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측면. 저는 박정희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친일파, 우리 안에 분단 세력, 우리 안에 반민주 세력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거를 수술하지 않는 한 민족사 아름답게 나갈 수 없겠구나. 그런 깨달음과 성찰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신자유주의, 타파, 이 평등 세계, 경제적인 평등도 이룩해야 되겠다. 재벌도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했고. 그랬더니 어떤 정치학자가 그것만은 안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선거법을 바꾸면서 정치적으로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엔 두 개를 덧붙이게 되었어요. 이런 식의 측면을 깨달으면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도 힘을 모아서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대의 5가지 해법이 친일을 척결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욕되게 한 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분단으로 먹고 사는 이것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벌 해체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 5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선거제도가 만든 게 이명박근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 기자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의 맨 얼굴이 보여졌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 이 사회가 똑바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돈 모으고 최순실하고 잘 지내고 그 몇 명만 잘 지내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만 잘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저 정권과 청와대를 떠받드는 그 새누리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그 뒷받침하는 검찰, 언론,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뭐 국정원이나 그 권력기관이 또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공무원들이나 특별히 그 재벌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죠. 이게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알았어요. 중학생들도 알고 고등학생들도 알고 어른들이 정치인이 청와대가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었구나. 자기네 주변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였구나.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지금은 박근혜 하나를 제거하고 박근혜 주위의 친위 세력 몇 명만 제거하고 그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제 부역하던 친일파들이 미군이 오니까 미군한테 들어가서 그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서 만주벌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친일 경찰들한테 잡혀가고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독립군 할아버지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한국 사회가 비틀어진 그 기득권 그 구조를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 선거제도 개편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절대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대구 경북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거제도에 삐뚤어진 선거제도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박근혜나 이 권력을 호위하면서 잘 먹고 잘 살든 특별히 재벌, 검찰, 언론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박근혜를 욕합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한테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검찰이나 언론에서도 박근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만세 부른다고 해서 촛불 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그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을 청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빨갱이 하면서 민족 화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 정도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별히 고영태 열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이런 정국이 조금 이어져야 되고요. 인지에서야 시민사회가 힘을 똘똘 합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타하고 비판하고 계속 촛불을 들어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정치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봅니다.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는 몰아냅니다. 박근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박근혜는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옹이하던 호위하던 그리고 떠받들던 그 견고한 기득권 세력까지 같이 쓸어내야 됩니다. 이 쓰레기들은 이 정말 지독하고 나쁜 쓰레기들은 대화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청산을 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예. 그 이명박근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부역자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한국 사회의 구조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구조들을 확고하게 이제 청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님께서 완전히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정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정치학자로서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함신무님께서 경상도의 지형을 보면 항상 40% 정도의 야당표들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대표들은 몽땅 다 쓸어가는 이 선거제도의 구조가 사실은 이명박근혜를 만드는 데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함신무님께서 보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의 선거제도의 개혁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그 정치학자들로부터 배운 것, 특히 최태욱 교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네덜란드, 뭐 독일, 덴마크, 이 북유럽 쪽 비례대표제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뭐 한 1,500만에서 조금 작긴 합니다만 선거구가 없대요. 예. 그냥 나라 전체가 한 구야.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 쭉 이름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뭐 지역 감정이고 뭐 이런 거 저절로 깰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다면은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제시한 대로 권역별 뭐 우리가 뭐 각 도나 뭐 광역시별로 뽑으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지역구도는 깰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그 지역구도는 이제 양당 체제로 나가는 저 호남과 영남의 나눠 먹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확신을 가졌는데 또 선관위도 얘기한 것처럼 한 표의 그 등가표의 가치가 살아나는 그 제도를 만들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만큼 국회의원 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도 저는 250명으로 전체로 500명 국회의원을 만들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재헌 국회의원 당시에 10만 명 기준으로 한 분 대회 국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럼 지금 5천만 명이면 5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역 250명, 비례대표 250명. 그러면 그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드리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가 목적이에요. 우리나라와 앞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사고를 우선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이 비례대표
비례대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을 개정하려면 뭐 그 예시서부터 그다음에 국민투표 아주 복잡합니다. 의견을 중합하려면은 또 이게 국론 분열될 수 있고 어려운데 이 비례대표는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 거를 뒤로 미루고 되지도 않을 거 어려울 거 뭐 헌법 개정 계속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음모인데 그것도 이 기회에 조금 우리가 분쇄할 필요가 있겠다.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고 뭐 헌법 우리가 고칠 때 고치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런 지역구도와 또 아주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잘 정착되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한 표가 늘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다수제 민주주의 한 표만 많아도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죽은 표가 없어요. 그만큼의 표만큼의 또 다른 당이나 그런 분들의 정치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또는 뭐 북구, 덴마크 이런 식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그 정치학에서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치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좀 다른 제가 저도 들은 얘기를 옮기면 요새 그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단두대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다 단두대로 보내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도 피해 나가겠죠. 사실 선거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그렇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나와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청소년을 외면하는 정책과 이런 선거제도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부님이 말했듯이 국회의원이 저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신 비용을 그냥 월급을 조금 주고 권한을 나눠주면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월급을 조금 주면 정말 그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혜택을 특권을 내려놓게 하면 이게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그 여의도에 발 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 촛불이 나중에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조금 밝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신부님 말씀대로 이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면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지역구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수도 사실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 강의를 듣지 못하고 책으로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암울한 시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부님의 목소리 톤이 전혀 무겁지 않고 마치 뭐 즐거운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3.1 민주구국선언 이후에 수감되시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 이 5,000원 꾸운 이야기 같은 거는 읽으면 저 혼자 막 웃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성경하고 바꾸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 그때 이야기를 잠시 막 지나가는 말로 이제 좀 잠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000원을 꾸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5,000원에 팔아먹은 얘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왜곡이 돼요. 이게 조선일보식 해서. 아이고 조선일보라니요, 시민님. 제가 이제 그 구속될 때 가장 잘 아는 분은 김대중 씨였어요. 그 당시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11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일진이 한 6명 갔는데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저는 갈 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아예 헌옷을 입고 갔어요. 그 딱 성경 한 권만 이제 들고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니까 우선 칫솔을 사야 되고 수건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황당한 아니 어.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돈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 감옥입니다. 칫솔 치약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수의로 갈아입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살 게.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5,000원만 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서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돈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1,000원만 꿔달라 그런 것 같아서 정말. 1,000원, 그거, 예. 그거 뭐, 그때 5,000원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신부님 그 성경 전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사제인데 성경을 정말 이렇게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눈치를 채시고, 신부님 성경 박사인데 내가 필요하지 신부님 뭐가 필요해요. 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딱 그렇구나. 이분이 살아야지 물론 정치인도 잘 클 수 있는데 나는 그저 뭐 평범한 시민이니까 이분을 크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성소를 가지고 희망을 얻게 해야 되겠다.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정말 제 가장 보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제 가장 귀중한 내어줬을 때 그 사랑의 헌신과 아름다움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경은 없지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약한 이웃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주 기자님은 조선일보식으로 자꾸만 팔아먹었다고 그래. 재밌으라고 한 거죠. 제가 예, 예. 잘 못 알아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참 그 순간이 되게 중요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에게 말씀을 내어드리는 순간에 신부님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 아니셨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겨우 서울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좀 빠르게 좀 옮겨가서 이제 예. 부산으로 좀 옮겨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세월호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세월호는 좀 치명적인 상처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어디 강의를 참 많이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강연장이 사실 저한테 너무나 중요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뭐 전 학자로서 사는 것보다 이 뭐 시민 교육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과 함께 사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한 강연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더니 당신이 정치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강연장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도저히 그분 얼굴을 보면서 강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너무 화도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이분과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여기서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 강연장을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그 우라를 참지 못해서 떠나버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들한테 세월호가 좀 큰 상처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온갖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할 뿐더러 그리고 정말 믿기 싫은 이야기들 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시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까지 막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월호 너무 피로하지 않니?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니?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세월호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이 두 분께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월호는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는데 사실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계속 왜곡됐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 사실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실이 정권에 박근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위 엘리트라고 저는 엘리트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잘 배웠고 이제 좋은 자리에 갔다는 사람은 자기의 출세와 이익, 돈 이런 거에 너무 목을 매서 이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가 윗사람한테 잘 보일 것인가 박근혜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이게 사건이 났습니다.
사건이 나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구조하지 않고 이 사건은 사고가 되고 나중에 참사가 됩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이후에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왜 세월호는 인양되지도 않았을까요? 왜 멀쩡하게 누워 있었던 배가 옆에 크레인이 와 있고 외국 큰 배가 있어서 옆에 지탱하면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라앉혔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그 사람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월호의 사실이 진실이 알려지면 이게 박근혜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부터 먼저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꽃다운 생명, 정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버리고 정권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모든 국가기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이 다 그 편을 들어서 박근혜 편을 들어서 박근혜한테 불리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찾다가 세월호의 진실이 망가지고 흐트러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구조가 되지 않은 것도 저는 그 이유에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이 정부가 왜곡되어 버렸다. 예. 저는 이제 어느 작가들이 쓴 금요일에 돌아오렴 그 책도 보고 강의도 하고 또 안산 분향소도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저는 안산 이제 분향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무덤에 와서 바쳤던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이렇게 되살아나더라고요. 막 302명의 그 영종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돌아오렴을 보고서는 이게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 고난사구나. 우리 신학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고난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의 고난사가 이 세월호 우리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구나. 이거를 터득할 때 우리 민족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산에 가서 강의할 때 그분들과 함께 이분들 신이 되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근혜의 모든 것 드러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생된 겁니다. 저는 성서의 그 희생 원리 속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매일 미사 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러한 그 무함, 기가 막힌 얘기를 듣을 때 엄마 아버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막 치유가 되고 또 민족이 깨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분들도 힘을 얻으시리라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7시간에 관한 내용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7시간에 박근혜 씨가 뭘 했냐 안 했냐 그런 건 그 사람이 얘기하든 안 하든 이미 다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사람은 죄녀예요. 그다음에 공직자가 근무할 7시간에 근무지에 있었지 않았다면 공적으로 이제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무지 이탈, 군인으로 비유하자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저는 윤리적으로 이미 사형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아니다. 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또 어떤 그 공동체감도 없고 공적인 가치도 없고 모든 걸 사사롭게 사적으로 운영한 사람이죠.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박근혜와 동조했던 공범자인 이 새누리당 여전히 지금도 공작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부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TV조선 또는 뭐 동아일보 뭐 이게 하지만 이게 맞으면 독약이거든요. 또 이쪽은 마약이거든요. 이 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는 제거시켰지만 박근혜 다음에 다르게 이 새누리당과 수구 세력들을 이끌을 정치 체제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상업적 전술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 촛불 든 시민들이 깨닫고
그걸 보도한다고 그래서 TV조선과 또 동아조선 또는 뭐 채널A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박근혜와 똑같은 아류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 기회에 청산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지녀야 된다는 측면. 그때 세월호의 우리 학생들 또 부모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아니,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는요, 뭐, 대구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이제 박근혜도 박정희도 아니다. 아, 우리가 상대할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와도 네, 많이 네. 좀 연관이 네, 되어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박근혜, 박정희 이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앞으로 우리가 네. 만들어가야 될 국가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대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통일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통일 이야기, 뭐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좀 젊은이들을 위해서 토크를 하러 가셨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은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좀 저도 걱정인데요. 대통령이 통일을 두고 뭐 6.15 공동선언 같은 거 무시한 채 뭐 대박 타령을 하고 막 뭐 그러는 상황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 워딩을 해준 거라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더해줘 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렸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통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그 역사적 시대를 정말 그 시대를 같이 경험하셨던 그 현장에 계셨던 그 산 증인으로서 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뭐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순국 선열들, 독립운동가들, 그때 우리 나라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된 그 나라. 근데 우리 임종국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통일이 해방이 된 다음에 조틀신도 우리는 미국의 3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분단의 씨앗인데 이 부분을 우리 선배 세대들이 또는 스승들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실 독일이 2차 대전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동서독으로 독일이 잘라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우는 일본이 사실은 잘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에 희생된 나라인데 우리가 잘라진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잘라졌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한 체제를 이끌기 위해서 미국이 또 친파들을 그대로 썼다는 측면.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이 갈라졌었는데 사실 좀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북은 어쨌든 이제 공산 정권으로 세워졌지만 어쨌든 친일파는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이제 남쪽은 오히려 그 친일파가 미군정과 이승만과 야합해서 우리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남북 간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6.25 민족 그 분단 이제 상잔의 아픔 속에서 희생된 많은 그 남쪽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사회주의 가치를 지니고 계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 친일파 정권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낱낱이 밝히면서 역사적 성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제주 4.3 항쟁 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것이죠. 이제 바로 어떻게 어제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일본의 형사 헌병했던 사람들이 미국 군종에서 공무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된 나라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분들은 진시정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사회주의 사상을 지니고 계신 분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분단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이것이 고착되면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또 저희 시대에 철저한 반공 시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반공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카나다에서 유학하고 오신 우리 신부님께서
이 미국을 극복해야 된다. 영어 시간에 늘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신부님 대단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을 봐라. 일본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을 선동해서 반미 데모를 시킨다. 그래야지 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일본의 정책이다. 우리도 1957년, 58년이야. 6.25가 난 지 한 7, 8년 뒤인데 그때 양치 고홈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 교사 선생님이 놀랐어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생활 끝나고 유학을 갔는데 로마에 갔더니 6.25 전에 유학 오셨던 우리 선배 신부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6.25 전쟁이 단순히 남침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었다. 일본이 그렇게 원자폭탄 2방에 망하리라고 미국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미국에 아주 폭탄이 많아요. 전쟁 무기가. 근데 이걸 다 소화를 못 시켰어. 어제 전쟁 날 때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적소해요. 그래서 49년에 미군이 전쟁 날 것을 예측하면서도 미 고문단이 다 철수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 이 부분을 유럽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이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특히 영국의 월드컵을 제가 지켜보면서 66년에 북한이 나와서 저는 북한이 뭐 이기길 바라고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경기 전에 왜 각 나라 국기가 연주되잖아요. 근데 북한 국가가 연주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쿡 치면서 너 왜 안 일어나? 너희 나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 아프더라고요. 이게 분단의 아픔이구나. 지금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데 왜 너는 일어나지 않냐고 외국 신학생들이 찔릴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갈라진 나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우리 일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펼쳤던 그 순국 선열들의 그 뜻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바치고 그러면 쭉 이렇게 왔는데 이러한 식의 저의 학생 시절 어렸을 때 그러한 변화가 차차차차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었죠. 얼마 전에 뭐 세상을 떠난 쿠바의 그 카스트로 그 대화집을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혁명을 일으켰던 배경은 미국에 대한 종속을 이겨내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미국과 결탁된 자들이 그 당시에 쿠바의 가톨릭 교회 또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종교를 일시적으로 좀 정지시키긴 했지만 이건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미국과 결탁되고 쿠바 인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은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그 카스트로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된 신앙은 민중과 함께하는 그 민족과 함께하는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지 큰 나라에 야합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측면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그 뒤에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 끼어들게 되었고 특히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님이 교황님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남북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강론하실 때 그 내용 아주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저희들한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들 남과 북이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유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는 북한의 형제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동받으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그 청년 시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이 부분 동족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꼭 지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나한테 자리를 줄 수 있을까?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까? 돈이 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더 많이 내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이렇게 스멀스멀 주입해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자기네들 돈 벌고 이렇게 북한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지배구조를 조금 더 좀 공고히 하려고.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는 이 정권은 북한 팔아먹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북한이 저기서 쳐들어오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 정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니네는 빨갱이여서 북을 이롭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 북으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어요. 경제는 계속 나아지고 있었고, 이거 박정희의 공이 아니고 그냥 경제가 나아지는 그 세계적인 흐름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는 시대에 머물렀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가 자기네들 곡간 불리기 위해서 정책을 다 썼고요. 최순실과 자기 약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퍼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건데, 북한이 개발되고 북한이 이 소통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일단 일자리가 생기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많은 기회 비용들이 생기면서 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통일은 무조건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다음에 통일 시대에 통일 세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도 더 많습니다. 통일대박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최순실 친구들, 최순득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분들이 통일대박에서, 강남 아줌마들이에요. 돈 많은 아줌마인데. 통일대박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아니, 걔네들이요. 네. 자, 걔네들이 왜 대박이란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네들 돈도 있고 살 만큼 뭐 괜찮은데 이걸 투자하거나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순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서, 만약에 북한이 열리고 북한 땅을 살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최순실 친구들은 부동산 투자 가치로 이 대박 개념이 나왔어요. 이건 최순실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근데 북한은 토지가 사유재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최순실과 최순실 친구들은 파주 주변에 땅을 사러 다녔고요. 최순실의 아주 측근이 평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철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대박이 나왔고, 그러니까 DMZ 구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최순실 일당들이 세우다가 지금 스톱돼 있습니다. 이 통일대박에 가려진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함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저 나름대로 소화해 본다면, 통일이야말로 왜곡된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적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찰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 기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첫 번째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통일의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은 아주 의미 있게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네, 하나 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침략하고 약탈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본이든 아니든 그 일본과 지금 우리가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북한과 우리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5,000년 동안에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던 동족인데, 이 부분을 일본을 껴안으면서 동족을 배척하는 이 모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91년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묵계한 내용은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중공, 그 당시에 중공과 소련, 지금 러시아와 국교를 맺고, 또 북한은 동시에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맺을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묵계를. 근데 우리는 다 국교를 맺었어요. 근데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국제적인 공식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교를 미국이 거부하고 일본이 거부하고 우리가 또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납니까? 우리가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맺도록 미국 국교를 맺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형제 끈끈한 정인데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있으니 나는 그 뉴스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조선 말기 대한제국 초기에 그 친청파 뭐 친일파와 똑같이 그 잘못된 그 매국노 사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일본과 손잡았다면 왜 동족과 손잡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국에 잔존하는 친일 세력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피하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그렇죠. 종북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빨갱이였죠. 예, 네. 종북 지금도 프레임. 그 예. 빨갱이 프레임은 이어져 있고요. 통일이 되고 통일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북에 총 쏘아달라는 사람 그리고 북을 팔아먹고 빨갱이 팔아먹고 계속 민족을 팔아먹고 국가를 팔아먹는 진짜 거짓된 정치인들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너무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마지막 도시로 가서 이야기를 좀 줄여봐야겠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예, 한 도시가 남았습니다. 광주입니다. 아,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인데요. 광주 자꾸 제 목을 메이게 만드는 때가 좀 많습니다. 뭐 어린 시절 가톨릭 센터에서 봤던 그 광주 사진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저 그 이미지가 너무 깊게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신부님께서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야, 이 책은 그 신념 이야기를 갖다가 주진우 기자님께서는 신부님 사랑이 뭐예요? 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 사랑이 뭡니까? 예, 뭐길래 이게 신념에 중요한 것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걸. 그 노래 몰라요? 몰라요, 젊은 오, 사람들은. 그렇구나. 네, 그 사랑이란 단어가 참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정말 두 손 모아서 쓸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강론할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제가 이제 신학 배우면서 그 신학 교수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내리사랑. 내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 어버이날에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 생각할 때 누구든지 가슴이 찡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셔요. 어린 마음으로 가시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런 사랑을 부부가 서로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물론이고 우리 서로 지녀야 된다.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랑을 지녀야 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공동선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 국가의 원리가 공동선에 기초하고 있는데 영어로 common good이에요. good 좋습니다. good.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돼. common 같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좋고 이웃도 좋고 같이 좋은 내용들. 뭐 우리말로 공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저희들은 신학에서 공동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공동선의 가치가 늘 앞서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민족 사회의 모임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치, 거기는 희생, 늘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이 부분을 저는 늘 되새기고 또 다른 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오늘의 우리 정치 사회가 항상 이기적 탐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희생과 헌신보다 이게 희생과 헌신이 탐욕보다 우선하는 그러한 개인의 성향, 사회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 뭐, 과거 대통령의 업적들을 평가할 때도 신부님께서는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야 중에 그 하나가 희생이라는 어떤 덕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희생이라는 덕목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가장 강조하시면서 그 지도자의 자질을 이제 평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하고 싶으셨는데 미처 들려주시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라도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촛불
민주주의 시대에 힘을 모으면서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200만, 물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바 뜻을 표현하지 않지만 이걸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뭐 박근혜 그분에 대한 지지가 뭐 5%, 6%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심의 척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했어요. 대다수가 만세 하면서. 그런데 얼마 지나고 또 선동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또 배척을 했습니다. 민심은 항상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측면 속에서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이 민심이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또는 TV조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속임수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더 지혜, 그다음에 근시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박근혜의 정권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3차 담화 발표하니까 벌써 여야 국회의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네. 뭐 성공적인. 네, 그 공작 정치가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 공작이라는 게. 그래서 한 100년 대계, 50년 대계를 보면서 어쨌든지 박근혜는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 무릎 꿇은 것과 함께 그 일당들도 새누리당도 함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우리가 지니면서 희망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늘 긴장하면서 더욱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민주주의의 길은 멀고요. 정의의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통일로 가야 하는 길은 정말 더 험난하기만 합니다. 박근혜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를 싸고 옹위하고 떠받들었던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과 무엇보다도 이 잔악한 언론, 국정원, 경찰, 아직 청소해야 될 길이 아주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민만 희망이고 우리만이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 믿을 수 없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껏. 네, 박근혜는 더 믿을 수 없고요. 네, 박근혜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사라지면 걱정된다고 두려워하는 분들 있는데 사실 미친 사람이나 굿하고 막 약만 먹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더 이 나라는 잘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만 믿고 저희는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신앙적 관점에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박근혜 요소, 최순실 요소 함께 성찰해야 돼요. 저는 이 박근혜 현실을 보면서 제가 사제로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제들 안에 박근혜적 요소, 최순실 요소는 내재하고 있지 않는가. 공과 사에 대한 이제 구별이 없다든지 또 공적인 모든 것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 또 개인의 욕심을 더 확대시키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반성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질타하면서 혹시 내 안에 박근혜적 요소, 최순실 요소는 없는가 함께 반성할 때 개인의 정화와 함께 사회가 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내 안에 그런 것들은 없는가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뭐 철학과 종교가 하나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 자아에 대한 성찰이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의사제 함세용 신부님 그리고 별로 저는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님을 모시고 한국 현대사와 연관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신념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제목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부님께서는 성서에 담긴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정말로 바른 자리냐라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요, 어떤 늘 묻는 질문인 듯합니다. 아, 김만권, 넌 어디에 있는가?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올바른 자리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신념이라는 것을 주진우 기자님과 함세웅 신부님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사이다의 이 책의 6번째 선택, 악마기자 정의사제편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